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인데요. 관련된 정치권 이슈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네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를 했는데 득표율이라든지 순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좀 판세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후보는 어떤 후보다 좀 점쳐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해지는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양강이죠.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양강인데 문제의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불과 출마 선언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우리 천하람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경선 전에 뛰어들은 다른 후보들이 다 컷오프되고 천하람 후보가 이제 당당히 컷오프를 통과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사퇴를 하고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을 때 김기현 후보 중심으로 20대, 30대의 지지세가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천하람 후보가 이러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럼 이러한 결과상에서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상황이고 구도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거의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조적으로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소위 우상향 방향을 통해서 김기현 후보가 좀 상승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대표도 중요합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높을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보게 되면 소위 반전의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소위 그렇게 소위 당대표가 된 체제에서 총선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질 때 소위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최고위원 선거입니다.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윤 후보들이 모두 탈락을 하는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얘기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친윤 어떤 의원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대중성도 없고 인도도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이 또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들이 시간이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어떤 지금의 구조적인 어떤 상황들을 갖다 변동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예측을 들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득표율이나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보별 순위를 두고 각종 억측이 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자신이 큰 격차로 1위를 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게 허위 사실이거나 만약에 결과가 유출이 됐다면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는 소위 이제 대세론을 이제 몰고 가고 싶을 거고 안철수 후보는 그 대세론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두 후보의 설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거의 사실 범죄 행위 이렇게 격한 용어까지 쓸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열세다 이런 걸 반증하는 그런 간접적인 시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후보 간의 갈등이 사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토론회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후보들의 비전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후보들이 내는 공약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이 더 이상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지 않고
당원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중심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지티브한 선거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두 후보가 향후에 행하는 득표 전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인 두 후보가 더 이상은 좀 네거티브 전략을 안 하는 것이 보다 선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불구하고 사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나날이 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어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대권 욕심이 있는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말도 안 되는 망상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발언의 수위와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뭐 본인이 자신이 큰 격차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땐 그러면 당 지도부 선관위에서 이 내용을 알려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당 선관위가 제대로 된 선거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온 얘기가 탄핵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중대한 문제냐면 이 정도까지 탄핵이라는 단어를 끌고 올 만큼 김기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상황이 안 좋은가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본인 말대로 저희 충분히 가반을 훨씬 넘는 1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탄핵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탄핵이 얼마나 아픈 얘기냐면 2016년도 총선에서 소위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벌어진 대선,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까지 전국선거에서 3연패를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아예 그냥 무너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시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라는 상황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윤연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한연대와 관련해서 누가 손을 내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일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윤한연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얘기하는 거. 네. 하지만 대통령도 공격하는 방식이 돼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하나는 뭐 누구 말대로 이런 얘기는 선거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소위 헌정사에서 아주 안 좋은 사례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선택했던 대통령이 소위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적어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상황이 김기현 후보에게 안 좋게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당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가 이처럼 신경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천하람 후보가 어떤 반전을 일으킬지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역시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뭐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후보도 최고위원회에서 4명이 일단 컷오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계의 돌풍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향후 어떤 변수가 되리라고 보시는지도 좀 예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 이제는 이제 아까 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다는 탄핵이라는 발언이 저도 조금 과하다는 표현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가 이제 말한 그 취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정은 일치돼야 됩니다. 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인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하나도 통과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정이 일치돼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질문 말씀하신 이제 천하람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후보가 있는데요. 이 과정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당의 다 선거인단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될 당시에는 32만 선거인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약 24만 명이 증가한 약 56만 명의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84만 선거인단을 확정했는데요. 그 선거인단 과정에서 투표율이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는 45%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 후보로 선출될 때는 투표율이 65%였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은 과연 이번 84만 후보 선거인단일 때 투표율이 과연 몇 프로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둘을 그냥 가중평균해서 단순하게 50%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약 42만이 투표하게 됩니다. 왜? 국민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42만 투표 중에서 최고위원은 1인 2표제예요. 그럼 84만이 투표한다는 소리인데 저는 84만 투표 가운데 만약에 우리 허은하 후보하고 그리고 김용태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 시절에 선거인단과 대통령 후보 선출 기간 그 사이에 증가한 그 24만 명 가운데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떤 당원 모집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수도권에 5% 이상 당원이 증가했고 20대, 30대가 6% 이상 증가했다는 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가정을 할 수 있는 수치가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약 18% 득표가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지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10명 후보 가운데 4명이 선출됐는데 4명의 득표율이 21%에서 11%까지 득표한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과연 당선될 것이냐. 18%라는 가정을 한다면 당선권에 있다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긴 후보가 단일 후보입니다. 이제 단일 후보라는 게 이제 이준석계라고 하는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고 청년 최고위원은 1인 2표제가 아니라 1인 1표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김용태 후보와 허은하 후보가 가져가는 득표를 혼자서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이긴 후보가 약 35% 득표를 하게 되는 가정을 가게 돼요. 그럼 김용태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약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돌풍이 이준석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이들이 당선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저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는 뭐 제가 볼 때 이미 예견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를 지지하던 층들을 대변할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그 표를 가져갈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표를 가져갔고 또 하필이면 그 인물이 매우 젊은 인물이고 상당히 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자질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도 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을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 잔혹사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준석 전 당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거기다가 안철수 지금 현 의원 후보까지도 엄청나게 대통령실의 공격을 받고 있고 윤핵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권 여당이. 하지만 집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이라고 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지도부가 등장했을 때 내년 4월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많은 예를 들면 불안감들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천하람 후보 같은 사람들이 내부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돌풍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도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민과 호흡하려고 하는 정책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 중심이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반윤도 조직적인 세력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요. 천하람 만약에 후보가 적어도 결선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게 됐을 때 결선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힘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지금 김기현 후보가 40%대 초반밖에 획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선을 갔을 때에는 또 다른 후보의 표를 10% 정도 가져와야 되는데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전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막판에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특히 친윤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상식적인 선거운동,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지향하지 않으면 소위 본인들이 했던 방식 때문에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하루가 멀디하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당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랄까요? 변수가 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향후 한 달간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미 뭐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특히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친윤, 반윤 구도를 만드는데 이제 온 힘을 기울이셨는데요. 물론 이제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도는 뭐 이미 다 민주당의 프레임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친윤, 반윤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당원이 일심 동체해서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럼 앞으로 남은 변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번의 연설회와 5번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84만 당원이라는 것은 당원이 곧 민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아젠다도 중요하고 당 개혁의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은 민생의 시간이라 봐요. 결국 민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대외 정서도 과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7번의 연설회와 5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과연 집권 여당 대표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을 대통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잘 호흡을 맞춰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후보한테 아마 표를 던질 거라 보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민심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게 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제를 저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2차례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 조만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를 좀 염두에 듯한 발언을 냈습니다. 핍박받는 이미지를 요즘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이 정도까지 탈탈 털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송호환에 한 달 동안 3번이나 응했었고요. 그다음에 진술로서 저 진술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했죠. 서면도 형사소송법에 의하게 되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계속 예를 들면 왜 서면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 또 하나는 적어도 275회인가요?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에 별로 우려가 없어요. 웬만한 증거들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국회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 동의서를 갖다가 보내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파국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더 큰 문제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 문제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 갔는데 그 50억이 일을 잘해서 그다음에 이명과 어지럼증 때문에 50억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요인이 검찰의 사실 제가 볼 때 수사 태업이에요. 저도 다 법원이 판단한 게 뭐냐면 증거가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확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면 검찰이 소위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탈탈 털었고 반대로 그 다른 뭐 50억 클럽을 비롯한 이 수사에 대해서는 거의 맹탕 수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검찰의 태도인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향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걸 국회에서 부결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고 아마 다시 여야는 철저한 대립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좀 같은 의견이신지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진술 거부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형사소추라는 것이 증거가 있다면은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도 일관된 진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재명 측근들의 진술, 또 이재명 전 측근이었지만 지금 배시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검찰이 수사 태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의 검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민주당이 주장한 프레임이었고 민주당이 주장한 곽상도 의원에서부터 시작된 하나 금융그룹에 대한 그러한 어떤 특혜 요구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다 이렇게 주장한 프레임이 사실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실은 김만배와 굉장히 절친했고 이재명 대표의
지사 시절에 선거법 관련돼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더 태업했다는 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50억이 그런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지금 대장동 핵심은 측근들의 진술에서 시작된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 그리고 뇌물에 의한 또 다른 의혹이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분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이미 이재명식 시나리오대로 모든 프레임이 짜졌어요. 진술을 거부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국회를 계속 열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재명식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목소리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가? 그것은 저는 민주당도 이제는 탈출 전략,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백현동 사건, 대장동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차지하더라도 백현동 사건 이미 선거법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 이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모든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산림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옹벽을 높이 파야 되는데 5m 이하지만 그게 5m를 넘었었단 말이죠. 그 두 범죄 행위만 하더라도 이미 이재명 대표는 과연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3번이나 받았습니다만 뭐 새로운 증거는 없다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이 김 씨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실을 다 증언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진술이라든지 증언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몇 가지 사실확인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은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전문 진술이라고 얘기해서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었다는 내용은 증거 채택을 할 수 없어요.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들은 내용이 맞다고 얘기했을 때 되는 거예요. 이번 곽상도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된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사건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법원이 증거로서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50억 클럽 문제 말씀하시는데 50억은 이미 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돈은 아직까지 검찰이 확인이 안 된 돈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돈이 간 내용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검찰이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건을 먼저 수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이 김 씨가 귀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재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 대장동 수사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뭐가 벌어졌나요? 맨 처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호사 대납 문제가 되게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 쏙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대북 송금 문제예요. 대북 송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돈을 송금한 내용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와 전화를 연결해 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측근을 불러서 또 다른 해외에 있는 또 다른 측근에게 진술을 다 증언하라고 예를 들면 전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검찰이 이걸 방치합니까? 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게 기사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측근에게 뭐 진술을 다 해라라고 얘기했다? 이걸 전달을 했다? 이게 이 말을 고지고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검찰은 오히려 증거인멸을 방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대장동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 얘기했으니 그것이 진실일 거다. 법원에서는요. 증거를 가장 중요한 재판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대장동 사건과 함께 양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는 구상인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바로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금고지기에 대해서 다 진술하라 나왔고 이제 금고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김성태 전 회장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것은 대북 송금과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회사가 바로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진 착한 인베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조국, 정경심 부부의 주가 조작, 무자본 M&A에 등장한 코링크 펀드와 연결된 WFM이라고 하는 회사와 연결된 그 당시에도 등장한 회사예요. 예. 착한 인베스트를 중심으로 변호사비 대납을 위한 CB, 그리고 착한 인베스트를 중심으로 KH그룹이 자금을 공유했고 그 KH그룹의 무자본 M&A에 470억이라고 하는 김만배가 대여한 그 금액이 나머지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근거지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착한 인베스트가 역할을 한 그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모든 걸 진술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과 착한 인베스트는 또 다른 한 축인 대북 송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또 다른 CB 거래에서 핵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지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자꾸 주장하는데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다 탈탈 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혐의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대선 기간이었고 대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중차대한 시기였고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 당시에 기소를 못한 데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못한 일을 특검이 한다고 해서 나올 것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 결과 3년에 걸친 시세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나왔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름도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제2의 금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원의 기피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검사를 바꾸겠다 수사 중에 그리고 피의자가 검사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러한 제2금수완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아주 짧게 좀. 아니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는 무죄가 났으니까요. 이건 좀 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니 정경심은 실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가 예를 들어 조작으로. 조국은 예. 아니니까요. 아니요, 정경심은 실형을 받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면 계속 예를 들면 유동규와 남욱 진술에 대해서 유죄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확증하기 위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좀 1차 시기가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 유죄로 인정한 2차부터 5차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검사 입으로 나왔는데 그걸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거기서 수사를 해라. 검찰이 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 특검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부당합니까? 제가 아주 상식적인 시민적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두 분 말씀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